여러분 반갑습니다. 디지털 스토리 스튜디오의 김유석입니다. 오늘은요, 아이패드는커녕 컴퓨터도 없던 시절에 현대의 데이터베이스와 거의 똑같은 시스템을 만들어낸 한 남자의 정말 믿기 힘든 작업 루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지금으로부터 무려 200년 전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죠. 아이패드는 물론이고 변변한 종이와 펜조차 귀했던 시절에 한 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만든 지식관리 시스템이 오늘날의 디지털 데이터베이스와 소름 돋게 닮아 있다면 믿어지시나요? 어떻게 기술 하나 없이 오로지 사람의 힘과 시스템만으로 거대한 지식 공장을 세울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을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한 인간의 삶이 이 저울 위에 놓여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한쪽에는 가족, 명예, 재산, 모든 걸 잃어버린 절망이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500권이 넘는 방대한 저서라는 위대한 업적이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인생 최악의 위기라고 할 수 있는 이 18년의 유배 생황이 역설적으로 인생 최고의 성과를 만들어낸 시간이 될 수 있었던 걸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가장 큰 수수께끼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요, 한때 조선의 미래를 설계하던 창업자의 추락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누구냐고요? 바로 정조대왕의 총애를 한몸에 받으면서 국가개혁을 이끌었던 조선 최고의 엘리트, 다산 정약용입니다. 그의 인생이 어떻게 한순간에 곤두박질 쳤는지 이 그래프가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죠. 1801년 그의 나이 40. 개혁의 든든한 후원자였던 정조가 세상을 떠나자마자 신유박해라는 거대한 칼바람이 불어닥칩니다. 그는 대역주인이라는 낙인이 찍힌 채 하루아침에 절망의 땅 강진으로 유배를 떠나게 되죠. 이건 그냥 단순한 좌절이 아니었어요. 모든 걸 말 그대로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해야만 했던 일종의 강제적인 사업 전환, 그러니까 피봇이었던 셈이죠. 자, 그렇게 모든 걸 잃고 아무도 반겨주지 않는 낯선 땅에 떨어진 그가 가장 먼저 해야 했던 일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네, 바로 생존이었습니다. 스타트업 용어로 치면 생존을 위한 최소 기능 제품 MVP, 미니멈 바이어블 프로덕트를 만드는 거였죠. 그의 첫 번째 보금자리는 놀랍게도 동네 주막의 아주 허름한 뒷방이었어요. 근데 그는 이 초라한 공간에 사위제라는 이름을 붙이고 자신의 첫 번째 사무실 오피스 1.0으로 삼습니다. 이 사위제에는요, 이 절망 속에서도 절대로 잃지 않겠다는 4가지 원칙이 담겨 있었어요. 첫째, 생각은 맑게. 둘째, 용모는 단정하게. 셋째, 말은 과묵하게. 그리고 넷째, 행동은 신중하게. 이건 무너지지 않겠다는 자기 자신과의 단단한 약속, 바로 그만의 MVP였던 겁니다. 여기서 그는 정말 기가 막힌 생존 모델을 만들어냅니다. 자신의 가장 강력한 자산, 바로 지식을 상품으로 내건 거죠. 제자들이 먹고 자는 문제, 즉 숙식을 해결해주면 그 대가로 자신은 조선 최고의 지식과 통찰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어때요? 스승의 생존과 제자들의 성장이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는 아주 완벽한 상생모델을 구축한 거죠. 이렇게 생존 기반을 겨우 다진 다산은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갑니다. 단순히 버티는 걸 넘어서 자신의 학문적인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가는 거죠. 뭐랄까, 인큐베이팅 단계에 접어들고 자금 확보를 모색하기 시작한 겁니다. 드디어 시끌벅적한 주막에서 벗어나서 제자 이항래의 집으로 거처를 옮기게 됩니다. 이곳은요, 외부의 방해 없이 오로지 연구와 지필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의 위대한 저서들이 탄생한 인큐베이팅 센터나 마찬가지였어요. 물론 제자들을 핵심 인재로 키워내는 교육의 장이기도 했고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다산의 외가가 당시의 호남 지역 최고의 부자 가문이었거든요. 아니 그런데 왜 그들은 자기 혈육인 정약용이 무려 8년 동안이나 그렇게 고생하는 걸 그냥 지켜보기만 했던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멸문지화, 즉 가문이 통째로 망할 수도 있다는 엄청난 공포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정약용은 나라가 지정한 대역죄인이었어요. 그를 돕는다는 건 우리 가문도 역적과 한패다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것과 같았죠. 그러니 외가는 8년이라는 아주 긴 시간 동안 그를 지켜보면서 검증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가 정말 정치적인 야망을 버리고 오로지 학문의 길에만 매진하는 사람인지 확인하는 일종의 베팅 기간이었던 셈이죠. 그리고 8년 후 그의 진정성이 마침내 증명되자 외가의 두려움은 자부심으로 바뀌었고 드디어 그에게 투자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8년이라는 혹독한 검증 기간 끝에 그의 프로젝트는 시리즈 A 투자를 유치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지식공장이 가동될 모든 준비가 끝난 거죠. 1808년
외가인 해남 윤씨 가문은 그에게 다산초당이라는 독립된 연구 공간을 마련해 줍니다. 이건 단순히 이사를 한 차원이 아니었어요. 수천 권의 책을 마음껏 빌려볼 수 있는 도서관 접근권, 그리고 종이와 붓, 먹 같은 소모품의 무제한 공급까지. 이건 뭐 떠돌이 유배객이 완벽한 인프라를 갖춘 독립연구소의 소장으로 화려하게 부활하는 그야말로 인생 역전의 순간이었습니다. 자, 이제 인프라, 인력, 자원 모든 게 갖춰졌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이 완벽한 환경에서 어떻게 그토록 놀라운 결과물을 쏟아낼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핵심 비결, 다산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의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다산학단은요, 그냥 학생들이 모여 공부하는 학원이 아니었습니다. 이 조직도를 한번 보세요. 메뉴에는 전체 프로젝트를 주의하는 CEO자, 프로젝트 매니저, 바로 정약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18명의 제자들이 자료 검색팀, 핵심 내용 필사팀, 그리고 분류 및 편집팀으로 딱 나뉘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거대한 지식 생산 시스템이었던 겁니다. 이 시스템을 돌리는 핵심 기술이 바로 초서 기법인데요. 딱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단계, 검색. 수천 권의 책 속에서 특정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샅샅이 찾아냅니다. 2단계, 복사. 그렇게 찾아낸 핵심 구절만 따로 메모지에 옮겨 적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3단계, 분류. 이렇게 만들어진 수만 개의 메모 카드를 주제별로 착착 정리해서 일종의 카드형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글을 쓰기 전에 글의 재료가 되는 데이터를 먼저 완벽하게 구축하는 방식이었던 거죠. 그의 철학은 이 한마디에 정말 잘 담겨 있습니다. 나는 그저 흩어져 있는 구슬을 실로 꿰는 자일 뿐이다. 스스로를 대단한 창조자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지식들을 재구성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시스템 설계자, 즉 아키텍트로 본인을 정의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18년 동안 쉼없이 돌아간 이 위대한 프로젝트는 과연 우리에게 어떤 유산을 남겼을까요? 그 결과는 정말이지 압도적입니다. 결과는 정말 믿기 힘든 숫자입니다. 500여 권. 이게 바로 그가 유배지에서 써낸 책의 양입니다. 국가경영의 청사진에 담은 경세유표, 또 지방관리들의 필독서인 목민심서 같은 그의 대표적 대부분이 바로 이 절망의 시간 속에서 이 위대한 시스템을 통해서 탄생한 겁니다. 결국 다산은 혼자서 묵묵히 책을 쓴 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식의 숲을 만들어내는 시스템 그 자체를 설계한 위대한 혁신가였던 거죠. 가장 극심한 제약 조건 속에서 가장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아낸 겁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여러분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제약은 무엇인가요? 어쩌면 그 제약이야말로 여러분의 잠재력을 폭발시킬 가장 위대한 시스템의 시작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